대통령이 되면 진짜 좋겠다. 진짜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라크 파병 한다고 했을 때 크게 했고, 대연정 한다고 했을 때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노총도 이렇게 뭐 하고, 또 부동산 원가 공개 반대했더니 김근태가 뭐 계급장 띄고 뭐 맞짱 토론하자. 그리고 한미 FTA에 대출이에 뭐 이런 거 하니까 진보 진영이 다 많이 실망을 했죠. 사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수구 세력들 한나라당이 해달라고 하는 걸 다 해줬어요.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 지지자들은 굉장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어떤 일이야 하고 이제 어안이 벙벙했고, 저쪽은 다 했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왜 그렇게 노무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이것 때문에 진보 진영하고는 오히려 훨씬 더 갈등을 많이 빚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해줬는데 왜 수구 꼴통들은 한미 FTA 같은 거요? 이회창이가 대통령 됐었으면 감히 치지 못했을 겁니다. 기지 이전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수건 사업을 넣어준 거예요. 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바로 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이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모은 이유, 저놈들이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 자, 노무현 대통령이 개천에서 용났다고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개천에서 용난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수구꼴통 쪽에 가보면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많아요. 개천에서 용난 게 어디 노무현 대통령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만 그렇게 타겟이 됐을까요? 출신이 비교해서 저쪽에 가면 많아요. 근데 다 저쪽에서 받아들여주는데 노무현 대통령만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다고 했을까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용답게 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답게. 근데 노무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개천 가서 놀려고 했잖아요. 물방개, 소금쟁이, 실지렁이, 피레미 이런 것들하고 놀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마 난 노무현 대통령을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렇게 끝까지,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과거 청산 하나만큼은 끝까지 그래도 하시려고 했었던 거, 이 부분이 수구꼴통들 입장에서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 책 보이세요? 요 사진을 좀 널리 퍼뜨렸었으면 이 책이 훨씬 더 많이 팔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탄핵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저에서 한복 입고 그냥 독서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사를 읽고 계시던 거예요. 이거를 비서실에서 공개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공개 대상에서 뺐대요. 그게 공개가 됐었으면 책이 좀 잘 팔렸을 텐데, 왜 뺐냐? 그거 빼면 어떻게 하고 이제 제가 농번지만 물어봤더니, 아니, 이걸 냈더니 탄핵을 당하고도 반성도 안 하고 이따위 책이나 읽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뺐다, 이제 그래서 알았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지금 전 그래요. 요새 피해자들 뭐 재심 나오고 배상받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 만나면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건 저 노무현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그 큰절 올려야 할 사안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거기까지 못 가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큼 그래도 밀고 나간 거죠. 그래서 과거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는 대단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어법 행위자 열전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작업을 좀 시작하게 됐는지 그걸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가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정말 너무 기가 막혔죠. 근데 그때 뜻밖에도 박근혜가 관피아 얘기를 했어요. 관피아 얘기는 제일 먼저 쓰이게 꺼낸 게 박근혜였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관피아들의 그 위에 올라타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피아 얘기를 많이 했고, 관피아 뭐 흔히 얘기하는 게 모피아들 얘기하고 해피아 얘기하고 국피아 얘기했는데, 뭐 이런 것들 각 부처마다 관피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라고 감사원을 만들었더니 간피아가 됐죠. 사실은 이 문제는요, 우리가 단지 관피아 모피아만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관료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5년제 대통령제라는 게 이게 쥐약입니다. 누구한테 제일 좋아요? 관료들이에요. 우리 촛불 들고 대한민국을 지켜냈지만, 그리고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돼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 맞습니까?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있죠. 실제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군 것 같아요? 저는 재벌인가 군사독재였나 생각해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은 관료인 것 같아요. 각 분야. 여러분, 사법농단이요. 엘리트 관료들의 농단입니다. 정보 관료들이고요. 국방부 관련된 거 그거 국방 관료들이에요. 다 지금 관료제 돼 있는데, 관료들을 문민 통제를 해야 하는데, 문민 통제라는 게 국방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정보 관료, 검찰 관료, 세무 관료, 또 재무 관료, 각 분야 관료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게 한국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뭐 이런 그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과거사 좀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늘상 그것만 했으니까 역사에서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또 재밌는 것들도 많은데, 이 과거사 부분 이게 맨날 고문당하고 학살당하고 막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저도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때 놀란 게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다들 띵했죠. 우리가 그때 이제 세월호 뭐 할 때 웬 아저씨 구조되는 거 보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선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판단할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타이타닉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그래서 선장이 끝까지 승무원 들고 하다가 배와 함께 장렬하게 사라지는 거, 그런 모습에 익숙해서 그런지. 근데 솔직히 그거 안 봤더라도 그렇잖아요. 선장이, 뱃놈이 자기 배에 탄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뱃놈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걸 보고서 이제 도올 선생의 분기 등천을 해갖고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했더니 뭐 저놈 나쁜 놈 맞다 하는데, 그렇게 나쁜 놈이 이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도올 선생이 이승만이 다리 끊고 도망갔다.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다. 나쁜 놈들 더 있었다. 이제 했고, 저도 그 이승만 얘기를 갖고 이제 도올 선생은 좀 이승만 얘기를 그냥 건드리다시피 하셨고 지적만 하셨으면 저는 조금 길게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역사책은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거기에 이제 썼는데, 이승만이 다리 끊고 도망갔는데, 야, 정말 이 다리가 빈 다리를 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뜩 있었어요. 면적으로 해서 치면 한 4,500명 있었고, 여기서 다리 폭파로 죽은 사람이 한 1,500명쯤이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 5척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갔는데, 김종필이가 아주 자기 회고록에다가 끔찍한 얘기를 썼죠. 용산의 육군본부에 있다가 이 한강 상황이 궁금해서 쫓아 나와 봤는데, 찝차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피난민의 기지막혀서 이게 가지도 우도 가도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공이 번쩍 흔들어요. 저거 뭐야 하는데 꽝 소리가 나고, 아이고 한강다리 폭파했구나. 그리고 멍하니 저쪽 그 시뻘건 하늘을 보고 있는데, 좀 있더니 후두둑 하면서 뭐가 떨어지는데 차에도 떨어지고 자기 얼굴에도 맞아서 이렇게 닦아보니까 사람 살점이 거기까지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피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이승만이는 뭐예요? 우리 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있다. 38선을 넘어 해주도 진격하고 있다. 녹음 방송 틀어놓고 자기는 내던 거 아니에요. 서울 탈출 이룹니다. 뭐 스탈린이 독일군 쳐들어오는데 딱
크레물린에 버티고 앉아서 이제 그 모스크바 방어 전투를 지휘한 게 스탈린의 나름의 신화를 또 만들어낸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뭐 그렇다고 뭐 그 대통령이 꼭 저 왕궁을 그렇게 지켜야만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죠. 체포되면 또 큰일이니까 도망도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봐줍시다. 그런데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리 끊고 도망가는데 지금쯤이에요. 지금 이제 10월쯤이 되면 9.28 서울 수복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쯤이 뭘 하고 있을 때냐? 부역자 처벌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부역자들, 이게 지금 부역자라고 잡혀가는데 이 사람들 어때요? 묵지도 않았죠. 별로 긴장하지도 않았죠. 총도 안 들었죠. 잡아가는 놈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씨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가 끊어져서 피난을 못 갔어요. 해보니까 이민군이 서울을 점령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난을 못 갔는데 와서 부역했다고 이 빨갱이들한테 뭐 봉사했다고 이제 잡아갔는데 이게 기분은 나쁘지만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빌릴 있겠어 하고 건들건들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우익인사 숨어있는데 저기 숨어있어요 하고 밀고 가길 했나? 응? 아니면 뭐 청년들 모아놓고 조국이 부른다. 낙동강전 선도로 가자. 그래서 등 떠밀어서 의용군 내보내기를 했나. 총든 놈이 와서 집 날려라고 하니까 집 날랐고 집회 나오라고 하니까 집회 나가서 만세 부르는 신용 정도만 했는데 내가 뭐 큰 죄를 졌다고. 그런데 잡아가는데 어떤 분위기냐. 잠복해 있는 적구, 붉은 개를 적발하는 게 긴급하다. 정실과 관용과 누락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공비와 그 주구를 무자비하게 수탕하자. 왕성한 적개심으로. 그래서 잡아다가 많이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정보 수집대 919명 사용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용 통계 나라고 하면 이거 낼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 중에서 제일 엉터리 통계입니다. 아마도 부역자 처벌 때만 해도 몇천 명 죽였을 거예요. 사형. 그리고 여순, 지금 올해가 어제 그제가 70주년이었죠. 여순 사건 때 보면은 뭐 군법에 의해서 250명 사형을 시키다가 낙이 저물어서 못 시켰다. 처형 오늘 160명을 했다. 그 다음날 또 할 거다. 다음번 군법에 의해서 또 100몇십 명 사형 판결 받았다. 이 수백백인데 이런 거 다 반영이 안 된 거죠. 이 신문제를 뒤지다 보니까 부역자를 검거한 게 5만 5천 명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요거 아주 초반전 얘기예요. 55만 명이에요. 55만. 부역자를 잡아다 준 사람들. 부역한 기간은 얼마겠습니까? 6월 28일 날 다리 끊고 도망갔다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했으니까 딱 석 달 아니에요. 딱 석 달 부역한 걸로 55만 명을 잡아다 줘줬으면은 일제 36년 동안 일본 놈들한테 부역한 거는 몇 명이나 조사해야 할까요? 550명도 조사 못했어요. 그 친일파들이 남아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조졌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2년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다리 끊고 도망간 놈들이 돌아와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때 말로 도강파,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잔류파들을 쥐잡듯이 잡았는데 그건 2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싸가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돌아왔으면은 거기 피난 못 간 사람들한테 정치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위로하고 급하다 보니까 다리 끊고 도망갔는데 참 그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사죄했어야죠. 이놈 새끼들 왜 피난을 갔어? 그건 정말 싸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든 느낌이에요. 그날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안을 가결해서 팅까팅까 들고 간 거거든요. 들고 갔는데 이게 김기춘이고 이게 김용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기춘님 누구냐면 유신 하는데 참여했죠. 또 조작간첩을 제일 많이 만들었죠. 강기훈 유서대필 책임자죠. 초원복집 사건 우리가 남이 가죠. 또 여기 탄핵의 주역이고 통합진보당 대한민국 사건 여기 이런 거 왕 실장이었죠. 그 다음에 김영균이는 뭐예요? 친일진상 규명
법안 무력화시켰고 5공의 만음이에요. 유신과 5공, 친일과 유신과 5공과 지역감정과 이런 거에 화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룰러날라 들고 갔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뭡니까? 절차 민주주의에서 가장 발전된 거겠죠. 가장 센 거겠죠. 근데 그걸 어떤 놈들이 누려요? 이런 놈들이 누리니까. 길 닦아 놓으니까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우리가 민주화가 됐는데 이놈의 민주화가 과거 청산이 없는 거예요.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를 하다가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직면한 거 아닙니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런 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과거 청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칙적인 입장을 많이 견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 이 사진 다 아시죠?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연의 시신입니다. 눈에 최루탄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최루탄을 쐈고 그걸 돌을 묶어갖고 바다에다 빠뜨렸는데 정말로 우리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시신이 4주 만에 떠오른 겁니다. 우리 6월 항쟁도 말이에요. 박종철이가 죽었는데 그게 고문 은폐 조작한 게 밝혀지는 바람에 다시 한번 타올랐죠. 4월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 김주연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이게 4월 11일이에요. 3.15 날 죽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반대 시위가 가라앉아가고 이승만이 상황을 수습하는 듯 하는데 이게 떠오르면서 이제 팍 터진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놈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마산경찰서 경비주인 박종표라는 놈이 최루탄 쐈고 바다에다 유기했어요.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가 이게 어떤 놈이길래 이런 짓을 했나? 그때 신문이나 재판 기록에 보면 이놈의 양력이 안 나오고 현직만 나와요. 현직만. 재판 기록에 박종표라고 이렇게 쭉 나와요. 반민특위에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악질 헌병이에요. 근데 반민특위에서 무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민특위에서 무죄 받은 놈이 11년 만에 김주혁을 이렇게 죽인다는 게. 그냥 우리 바보 문학상이 만들어졌는데 누가 소설을 응모했어요. 이 얘기를 갖고. 혹시 나를 심사위원 시켰으면 내가 이렇게 평했을 것 같아. 친일파를 고발하겠다는 문제의식에 투철한 것은 좋다. 구성이 너무 자비적이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놈이 풀려나서 11년 뒤에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실화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민특위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반민특위 악질 친일파들인데 최대인이고 김현수고 김성수 동생 김현수고 요게 노덕숙입니다. 요걸 앞에서 찍었더니 이래요. 그래서 기가 팍 죽었죠. 근데 요게 노덕숙이에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기가 팍 쏟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이에 반민특위가 깨진 거예요. 노덕수리가 잡혀가는 저 장면. 이게 우리 여러분 암살 잘 보셨죠? 거기 하와이 피스톨 있잖아요. 하정우. 사진 첨부업자 캐릭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실은. 감독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니까 친일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뭘 어떻게 하긴 반민특위 깨야지. 어떻게 깰까? 사진 첨부업자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사진 첨부업자가 돈을 받아먹었으면 죽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업윤리를 배신했죠. 네? 어깨에 물을 흘려놓은 거예요. 돈을 받고서 죽이질 않고 또 돈을 반납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안 죽일 거면 돈을 물러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자기한테 의뢰한 놈이 오히려 나쁜 놈이고 거짓말을 했더라 이거예요. 영화에서 하정우는 자기 목숨을 걸었죠. 여기 백민태라는 실제 그 사진 첨부업자도 그 후에 기록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당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목숨을 걸고 이 노덕수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노덕수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친일파들은 큰일 났잖아요. 사진 첨부업자를 고용해서 하는 게 실패했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없지. 우리가 직접 해야지. 우리가 직접 반민특위를 깨야지. 이제 그런데 걱정거리가 또 있어요.
반민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반민특위를 치면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야, 저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때 친일파들은 목숨 걸고 했습니다. 국회를 먼저 쳤어요. 그게 그 유명한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그래서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국회의 길을 꺾어놓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체포하고 해산하니까 뭐 이승만이 저건 내가 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국회를 치고 반민특위를 치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백범을 암살했죠. 이 세 가지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백범의 암살은 4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일어난, 한 달 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데 세 사건이 따로따로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접수한 거예요. 쿠데타 일으켜서 접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헌헌법은 오늘 재헌헌법 내용은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내용이 참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재헌헌법은 휴지 조각 돼버리고 재헌헌법 대신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암살에서 보면은 이정재가 무죄받고 풀려나니까 어디선가 안호균과 명우가 나타나서 이정재 쏴주게요. 영화에서는 기분 통쾌하죠. 근데 실은 이게 역사 왜곡이죠. 우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라고 시비를 안 걸어서 그렇지. 아니 이게 왜곡이죠. 우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 처단했어요? 청산은 실패했죠. 그냥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어마어마한 사건을 설명을 못합니다. 뭐에 실패했다 하면은 가령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자수 삼사하면 되잖아요. 사업에 실패하면은 또 친구한테서 또 밀려갖고 얼마든지 또 재기할 수 있잖아요. 친일파 청산은 어때요? 그게 아니었죠.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자고 주장하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친일파에게 거꾸로 청산당한 거 아니에요.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돼갖고 이제 쫙 흘러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고 우리는 이 백범까지 그 청산을 당한 그리고 그러고 딱 1년 뒤에 한국전쟁 터지는 겁니다. 여기 백범이 미군 장군하고 이제 왔다 갔다 같이 하고 있죠. 이 사람이 OSS,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CIA가 되는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데 백범하고 손잡고서 이 광복군을 국내 투입하는 작전을 폈습니다. 이 젊은이들 어때요? 되게 폼 잡지 않았어요? 왜 확 들어갔죠? 전문 용어로 훅가시가 팍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그 엄숙하게 하고 사진 찍었을까요? 좀 발랄하게 유쾌하게 찍지 못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진 찍고 이틀이나 사흘 후에 죽으러 갈 거니까. 이게 사실은 영정사진인 거예요. 어떤 작전을 이 둘이 세웠냐면은 참 희한한 작전을 세웠어요. 미군이 비행기를 타요. 광복군자 한 30명쯤을 그 국내에다 투입시키겠다는 건데 한 군데 투입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한도에 3명에서 5명씩. 아니 일본군이 십수만이 득식을 한 데다가 몇십 명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3명, 5명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서 낙하산 깨고 독립운동을 전개할 확률은 0%죠. 그건 뭐예요? 들어가서 죽으란 얘기죠. 그 뭐 복잡합니까? 들어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청년들이 그러겠어 하고 나선 거죠. 진짜 완전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보는 바보인데 머리는 비상하게 좋았나 봐요. 여기 김준엽 선생이에요. 고대 총장 지난 사람. 우리나라에서 총리 제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6번 받았는데 6번 다 거절했어요. 그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총리 제의를 6번이나 받기도 어렵지만 그걸 다 거절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거절했냐? 이분이 보수적인 분이지만 그래도 양심적인 분이죠. 내 새끼들, 내 제자들은
전두환이한테 학살범이라고 해서 반대하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두환이 밑에 가서 총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뭐 대학생 때 대학원생 다닐 때 밑줄 치면서 읽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5권짜리의 저자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인이죠. 장준하입니다. 장준하 선생. 사상계를 발행한 그러니까 정말 지성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죠. 근데 그 무모한 작전에 둘이 나서겠다고. 우리 역사에서 보면 우리 역사에는 족보 있는 바보들이 많아요. 여기 그런 바보들입니다. 왜 이런 무모한 작전을 했고 이 우수한 젊은이들이 왜 거기다가 목숨을 던졌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작전이 실시가 안 됐어요. 백범일지를 보면 백범이 뭐라고 합니까?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에 큰일 났다. 외적이 항복했다. 조선이 독립됐다 하잖아요. 그래서 친일파 두목 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친일파 두목이 할수록 이제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범이 야 신난다가 아니라 큰일 났다. 외적이 항복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무모한 작전을 준비했고 이 젊은이들은 그 무모한 작전에 알겠습니다 하고 두 말 않고 나섰을까요? 이 작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작전을 했다 하더라도 보장되지는 않지만 자 지금 이것도 못한 마당에 생각해 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일본하고 그 2차 대전에서 싸웠던 나라들 52개국이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하고 누가 제일 오랫동안 세게 싸웠어요? 네. 언제부터? 미스터 선샤인 때부터. 그때부터 해서 제일 세게, 제일 오랫동안, 애기씨부터 이름 없는 의병들부터 그렇게 다 싸우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갔잖아요. 거기서 뭐 독도 문제 같은 것도 뭐 입소 펑펑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백범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작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하고 백범하고 손잡고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해방 후에는 미국하고 백범이 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누가 났을까요? 미국이 왜 났을까요?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해야죠. 어떻게? 분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 허리 잘리더라도 내 허리가 잘리나? 내 허리 잘리는 거 아닌데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절반이라도 지켜서 반공기지를 만들어야죠. 백범은 어때요? 민족주의자니까. 백범이 좌파로서 숨는 거 아니죠? 백범은 극우파예요, 극우파. 우파예요, 우파. 근데 민족주의자잖아요. 미국하고 우리 조선민족의 이해가 일치하니까 손잡고 싸웠는데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거기다가 미국이 우리를 분단시키려고 하면 백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워싱턴에 윤봉길, 이봉창을 보낼 양반 아닙니까? 폭탄 지어줘서 워싱턴에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백범이니까 손을 놔버렸죠. 대신 미국은 누구 손을 잡았습니까? 친일파들 손을 잡았죠. 왜? 친일파들은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이 우선 아니에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외세한테 봉사할 수 있고, 이 친일파들이 그 전에 보면은 미귀 절멸, 미축 귀영을 뭐 박멸하자, 미국 귀신 영국 짐승을 뭐 찢어 죽이자, 그러고 싸웠던 자들인데 지금 세상이 바뀌니까 어때요? 왜 친일파들이 일본한테 복종했습니까? 일본이 힘이 세니까. 근데 미국은 어때요? 힘이 더 세잖아요. 그 일본을 꺾었잖아요. 일본은 이 친일파들 그 일본 놈들 쫓아다니다가 떡고물 흘린 거 주워 먹게 내뒀는데 미국은 어때요? 떡고물이 아니죠. 떡판을 받겠으니까. 해방돼서 누가 제일 좋아졌습니까? 친일파예요. 민주화돼서 누가 제일 덕 받습니까? 관료들이에요.
자, 이 친일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일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예장통합의 첫 번째 그 회장이 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처음에는 독립운동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친일을 하는데, 창씨 개명들을 하잖아요. 창씨 개명 한 것만 갖고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70%는 창씨 개명 하신 거예요. 창씨 개명만 한 거 갖고는 저는 누군 뭐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안 하고 못 베겠어요. 근데 창씨 개명한 이름을 들여다보다 보면은 약하고 뒤로 자빠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평강미주. 미 대륙을 평정하라 하네요.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뭐 급하게 오느라고 미국 독일 가서 했던 강연을 갖고 왔네. 이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지금 이거보다 이제 더 크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라고 또 했다. 이거 일본 천리교 재산이에요. 미 군정이 여기다 줬죠. 이거 호곡신사라고 해서 그 일본 군의 신사입니다. 거기에 뭘 줬냐면 해방교회, 서북청년단. 해방촌이라는 게 그 서북청년단들 근거지죠. 여기 그 영락교회와 더불어서. 이거 다 미군정이 준 거예요. 그리고 경동교회. 경동교회는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기도 이거 천리교교단입니다. 그다음에 한신대학교, 조선신학교도 내렸을 때 이것도 천리교 건물 뺏어서 미군정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파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거죠. 월남한 기독교인들. 왜 지금 보면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국골통들의 어떤 근거지가 됐잖아요. 다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저 수미학교는 그 일본의 경성신사 그걸 갖다가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이부에서 월남한 것들 이제 내려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 후원하면서 만들어 갔고요. 자, 이게 누구냐면 요번에 그 1987에 나왔었던 박철원, 김영석 씨가 보냈었던 그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주역이죠. 원래 책상을 탕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강민창이가 했던 말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한 걸로 나왔습니다. 요게 노덕술이에요. 요게 이근환이에요. 요게 정형근이에요. 자, 노덕술은 친일파죠. 근데 나머지 사람 셋은요? 박철원 친일파인가요? 아니에요. 해방 후에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박철원 친일파 아니에요. 이근환은 어때요? 뭐 해방들 무려 뿔뿔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정도인데. 정형군 해방 후에 태어났죠. 여기 다 친일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철원이가 노덕술 사단의 막내예요. 그리고 박철원이가 키운 고문 기술자가 이근환이고, 이근환 같은 애 불러다가 고문시킨 게 정형근이고. 아까 우리가 이제 친일에서부터 연호는 친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친일했나 안 했나만 갖고 보면은 안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반어파 열전을 또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우리 역사에 보면은요, 죽은 사람은 수두룩 빽빽이에요. 한국전쟁 민간혁사 이거 제일 적게 잡는 사람이 30만 정도 잡아요. 많이 잡는 사람은 100만까지도 봐요. 보통 한 50만, 60만 정도 학자들이 대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수두룩 빽빽인데 죽인 놈은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어요. 이걸 좀 정리해야겠다 했고요. 제가 이 국정원 과거사에 아까 저 강천 선생님이 이제 소개할 때 뭐 말씀하셨었는데 거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국정원 과거사를 할 때 만상 26년이 나왔는데 26년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전단을 처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복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착각한 게 처벌과 보복을 착각을 했죠. 같은 거라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 처벌해요? 보복을 막기 위해서. 이 자녀들 아니에요. 자녀들이 보복한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보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프다가 죽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처벌했으니까. 보복을 하면 악순환이 되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게가 부도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때 과거 청산 중에서도 국정원 과거사회가 좀 특별했죠.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기구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국정원을 조사하는 걸 생각했는데 일부러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라. 저게 맞나 싶으면서도 대통령이니까 판을 저렇게도 읽으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어이어이 하다가 들어가서 했는데 이거는 적과 첨예한 대치선상에서 과거 청산을 했다기보다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름대로 그때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이게 선양 한국 왜 유호성 씨의 화교 탈북자 간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울시 공무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왜 국정원 쪽에서 증거 조작해서 냈다가 이제 또 그게 걸려서 와글와글 시끌벅적했잖아요. 그걸 이제 하는데 이게 뉴스타파 화면입니다. 근데 이거 딱 봤는데 아이고 해갖고 이제 가서 야 그 원본 좀 갖고 와봐. 그래서 이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왜냐면 이게 누굴까요? 제 동생 같아 보이죠? 자, 2005년 13년 전에는 이렇게 젊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게 다 과거사 때문입니다. 자, 이거 할 때 이게 뭐냐면 인혁동 민청학년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제가 조사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설명하는데 내가 왜 이걸 보고 경악했냐면은 이 이인철이라는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이때 국정원에서 내 밑에서 이 보고서를 썼던 국정원 측 선임조사관이에요. 그 국정원 측 선임조사관이 국정원을 대표해서 이 과거사 작업에 참여해서 반성한다는 그 글을 썼다는 놈이 13년 뒤에 이 증거 조작의 주역이 돼서 나타나니까 돌아버릴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마침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변호인. 변호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죽었죠. 이 조민기 씨가 검사 역을 맡아서 열연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영주하고 최병국을 합쳐놓은 거죠. 합쳐놓은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경찰관을 이 곽도원 씨가 차동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반환법 작업을 할 때 첫 프로젝트 제목이 차동영을 찾아라예요. 그래서 이 변호인이 직접적인 또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호인 막 보고 있었을 때 영화에 편승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어 하고 이제 호소를 했고 특히 그 무렵에 이 김기춘이가 날리고 있었을 때니까 이 김기춘이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조직관찰 많이 한 것들 그거 하면서 했는데 자 불임 사건 이제 그 국보법에서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나고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영화가 뭐 비슷한 시기에들 이게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고영주가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동안 고문당했다고 영화 변호인은 엉터리다 하고 고영주가 이제 뭐 나서서 막 떠드는데 고영주가 이력이 화려해요. 전교조 이적단체화. 그러니까 이제 전교조를 제일 시비 걸고 이렇게 했고요. 통합진보당 해산. 민주노동당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일 앞장섰어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 문건의 70%가 고영주가 쓴 거라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리고 박문진 이사장을 했어요. 박문진 이사장을 맡으면서 한 게 뭐냐면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이 군대 빼먹었다 그거 부정이다 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다 지나가고 다 검증 끝난 거를 다시 뉴스에 이제 탑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추천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이 돼서 진실을 인양하는 것을 이제 가로막고 있었던 이런 자였죠. 근데 이 자가 바로 이제 또 뭘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로 보는 빨갱이 간별세 친북 인명사전 친북 반국가 행위자 인명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겠다고 했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 100명 명단을 먼저 발표했는데 그 명단에 저도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분야에서는 좀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그 옛날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시고 또 강정구 선생이나 송주일 선생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제 이름이 별로 거론이 안 됐는데 그 두 양반 돌아가시고 강정구 송주일 현역에서 빠졌더니 제 랭킹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제 랭킹이 올라가서 거의 첫 순위로 뭐 전쟁만 터지면 뭐 아무개 같은 놈부터 잡아 죽여야 돼 하는데 늘 이름이 나오고 이런 쪽에서 하는 게 그 대표적인 명단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이 백인이 있고 또 월간 조선일보에서 뽑은 15인이 있어요. 억지와 유선인가에서 15인의 이제 쫙 분석을 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박원순 그러니까 이영희, 백낙청 그런 급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꼬레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불온서적 있잖아요. 불온서적 저자 이제 그 불온서적 저자가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편파적으로 썼어요. NL 쪽 애들이 책을 선점을 해서 PD 쪽에 좋은 저자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이 어쨌거나 불온서적 저자라고 이제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이 명함이 쫙 깔렸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진중권이나 우석훈이나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들. 만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그 3개에 다 든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사를 해놓은 숙명이었나 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동업자 아닙니까? 유사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쪽이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만 9년이 됐는데 근데 이들이 발표하던 날 쇼쇼쇼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100명 명단을 발표하는데 거기 김대중 노무현이 빠졌다고. 김대중 노무현 빠뜨렸다고 이제 이 노인네들이 나와서 천하의 고용주한테 이 빨갱이 새끼. 고용주 그날 아주 뒤집어졌을 거예요. 난생처럼 빨갱이 소리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저희 이거 할 때 저희도 질문을 많이 받았죠. 박정희 들어가냐, 이승만 들어가냐, 전두환 들어가냐, 이제 이런 얘기를 받았을 때 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가해지는 압력이 한 20배쯤은 뜰 테니까. 우리도 겨우 시작을 했는데 초장에 그거 하다가 장렬히도 아니죠. 비참히 몇 번 나가지 못해서 전사할 이유는 없으니까 안 들어간다가 그렇게 넣고 싶으면 직접 하시라고. 나는 겁이 나서 못하니까 직접 하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망 다니고 있다가 넣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다 순실이 누나 덕분이죠. 최순실이 없었으면 못 넣었을 거예요. 근데 최순실 덕분에 이건 넣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넣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무렵에 이런 걸 해야 하겠다 할 때 눈앞에 어른거리는 현직 구청장으로 있었죠. 보안사 고문수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박근혜랑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러고 있었고. 그 당시에 부총리였는데 교과서 또 국정교과서 할 때 70년대 최악의 공안 사건이 명동 사건, 80년대 최악의 공안 사건이 항림 사건. 근데 둘 다 판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황우량 어땠어요? 했더니 그 어떤 자식인지 몰라도 그때 기분 나쁘게 실실 웃고 있는 놈이 있었다. 양쪽에서 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의 김정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아버님 이제 영정을 들고 왔는데 또 제일동포 사건들 중에서는 피해자들 중에서 좀 집이 괜찮게 살던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잘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서울대학에 유학을 보냈는데 아들이 이제 서울에 온 지 몇 달 만에 간첩이 됐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후에
아들이 그래도 이제 자기 명예도 회복하고 사건 진상도 밝히겠다고 한국을 들락날락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간첩 사건을 많이 다뤘으니까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제 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든 호텔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사건 판사 기억나십니까? 했더니 그때 자기 너무 어리고 정신이 없어서 판사 기억이 안 난다고. 아이 선생님 그놈을 아셔야 돼요. 그놈이 누구냐 하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든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TV가 있고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하고 마주보고 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앉은 쪽에서 TV가 이제 딱 보이는데 그놈이 누구냐 하면요 하고 얘기하는데 그놈이 딱 TV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놈이 누구냐 하면요 하는데 갑자기 그놈이 TV에 딱 그 순간에 이름을 대려는 순간에 TV에 나오냐 내가 너무 놀래갖고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왜 그러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또 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누군지 아시죠? 김황식이 그때 총리였단 말이에요. 맨날 텔레비에 나오니까 김장서 선생도 맨날 TV 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놈이 내 사건 판사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19 먹은 자기를 그 뚜들겨 간첩 만드는 그 사건의 판사가 어떻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총리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이 사건이 왜 여기 김대중 그 대통령이 나왔냐? 여러분 김대중은 내란 음모 사건입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하죠. 내란 음모 사건의 최고형은 뭘까요? 아니에요. 사형 아니에요. 사형 없습니다. 무기징역이에요. 법정 찾아보세요. 내란 음모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에요. 음모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사형을 받았을까요? 김대중 교수님 이게 사형수죠. 분명히 이 빨간 딱지 사형수죠. 왜 사형을 받았느냐?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받은 거예요. 반국가단체의 수괴. 바로 한민통을 만들고 한민통의 의장으로 취임하려고 하니까 잡아버려서 납치를 해왔죠. 한민통 의장은 실제로는 취임도 못했는데 이걸 이제 의장 한 걸로 해갖고 수괴를 만들었는데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판결을 미리 내렸잖아요. 이 간첩 사건에서요. 김대중 얼굴도 못 보고 한민통 얼굴도 못 본 양반인데 이 사건으로 한민통이 반국가단체가 됐고 이 판결이 없었으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서 절대로 사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사건이 김대중을 사형시키는 신의 한 수예요. 그런데 그 사건의 판사가 대한민국 총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총리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총리 못 구해서 그냥 재활용한다 하는 이제 얘기가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했는데 그 다음 총리가 정홍원이죠. 누굽니까? 김기춘이 우리가 남이가 천복집 사건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긴데 이때 처벌받았어야 하잖아요. 감옥 갔어야 하잖아요. 근데 감옥 안 갔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봐줬죠. 그때 부장검사님이에요. 어쩌니 왕실장이더니 총리 시켜줬죠. 그때 담당 검사는 뭐 시켜줬어요? 검찰총장. 우리가 남이가 했었던 그 정말 남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 총리의 그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이 다음 총리는 누군가요? 정홍원이 다음 총리. 이완구. 삼청학살 내무분과위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완구 금방 물러나고 그 다음 총리가 누구예요? 황교안이. 미스터 국가보안법. 최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그 통합진보당 해산시키고 그 덕에 총리가 됐는데 왜 대한민국 총리는 이런 사람들만 할까요? 그렇게 수구 진영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보수 진영에? 왜 그러냐면 이게 망할 때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놈들이 나와서 빨가벗고 뛰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안 되는데 그렇게 빨가벗고 뛰어도 많은 이제 그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김기춘이 있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를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우병우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뭐 이따위 이제 얘기했었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 이거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고 반헌법 행위자를 이제 열전을 만들자 이제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보도자료를 돌렸어요. 이걸 하겠노라고. 준비를 2014년 초쯤부터 살살 안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2015년 그 7월 달에서 한 1년쯤 준비를 하다가 처음에 준비를 하다가 왜 시간이 오래 갔냐면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승만도 빼고 제가 국정원 과거사에 있었으니까 뭐 박정희 때부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일도 좀 간단하게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사건 터지고 또 이 우리나라의 그 적폐라는 것이 한강다리 끊고 도망간 데서부터 시작됐구나. 세월호의 죽음의 항로의 출발점이 인천이 아니라 바로 한강다리 거기였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뺄 수가 없었고 암만 눈치를 봐도 민간인 학살 쪽에 그쪽에서 누가 발벗고 나서서 이 짓을 안 할 것 같아요. 누구라고 해봤자 우리 학교 김동준 선생님이겠지만 별로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시작하는 김에 이것까지 하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늘어져서 2015년 7월에 1년 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민단체 활동들 많이 하시겠지만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신문에 잘 나나요?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게 기자회견 하기 전에 보도자료만 돌렸는데 경향신문이 일면 톱으로 써주고요. 한겨레신문이 일면 사이드톱에 사설 실어줬어요. 그거 보면은 누군가가 정말 했어야 할 일이죠. 했어야 할 일인데 아무도 안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오보가 난 게 임명사전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열전하고 사전하고 뭐가 틀릴까? 사전은 다 집어넣는 거의 막내에서 집어넣고 열전은 좀 똑똑한 놈만 뚜렷한 놈만 뽑아서 하는 건데 왜 그랬냐면은 뭐 지금 사고 시작한다면 모르겠어요. 뭐 사전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란가도 모르겠지만 별로 사전은 저는 지금 하고 싶지는 사전까지 벌리고 싶지는 않아요. 열전만 제대로 끝냈으면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왜냐하면 사전은 만들려면 친일명 사전 5,000명 가까이 들어갔다니까요. 기간으로 치면 한 2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가까이 수천 명이 되는데 그거 어느 하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황교안이가 총리고 김기춘이가 막 휘둘르고 있을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래서 이건 저 똑똑한 놈들만 골라서 하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렸는데 10월 12일 2015년 7월 15일 이제 제헌절 맞춰서 17일 맞춰서 이렇게 이런 거 하겠소 하고 시작을 했고 석 달 뒤에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하필이면 어떤 날이냐?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발표한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그걸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역사를 놓고서 2개가 대입하는 그게 됐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다음 날부터 텔레비전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노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TV조선에서 제 이름을 붙여서 17분짜리 특집 프로를 만들었어요. 이거 오락 프로가 아니고 뉴스 프로에서 17분이면은 어마어마하게 긴 겁니다. 이건 뭐 원자탄 터져야 나오는 그 하루에는 그런 시간인데 그걸 갖고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의 제목은 금수저 좌파 한웅구의 정신세계를 분석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누군지 참 흉악한 놈일세. 아주 흉악한 놈으로 정말 일주일 동안은 종편 3개 틀면은 그 셋 중에 하나는 나 이름 나오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시끌벅적 떠들어 댔었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 열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 작업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독재인명사전, 뭐 반민주 행위자 사전 이런 얘기가 늘 나왔었습니다. 이거 만들어야 한다. 이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나 진실화해위원회가 했어야 할 일이죠. 안 했어요. 아마도 정부 돈 받으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태까지 정부 돈 하나도 안 받고 아까 이렇게 돌리고 제가 강연 다니는 이유도 이거 돌리러 다니는 겁니다. 5,000원, 10,000원 받아서 하는 게 제일 뱃속 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압력을 넣지는 않으시잖아요. 그거 제대로 하고 있어?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궤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돈 주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고 이건 빼라 저건 넣어라 뭐 좀 복잡해져요. 정부 돈이 들어오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큰 데서 좀 했어야 할 사업인데 그리고 이제 개념도 독재인명사진이나 민주보다 반환법으로 했는데 처음에 반환법으로 할 때는 말이 좀 낯설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한 2, 3년 사이에 헌법이 우리 곁으로 많이 온 거고 이거를 선점을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기준이 뭐냐? 대한민국 헌법이다. 헌법을 어긴 사람, 헌법을 파기한 사람들을 기록한다. 이제 그거고요. 열전은 이제 아까 설명을 했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쉽게 해서 정부민을 먹은 사람들. 이걸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운동진영의 선배들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때 했었던 김근태 선배를 비롯하여 수들 빽빽이니까. 그런데 공직자의 신분이었느냐 아니냐. 공직자로서 이것을 파괴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희가 좀 국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는 내란, 민간인학살, 고문조작, 부정선거. 이 네 개를 이제 먼저 잡았는데 언론 쪽에서 이제 시민사회 언론들이 언론 탄압이 들어가 있다. 강력히 주장하셔서 언론 탄압 추가했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권 정도까지를 끊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당연히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그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은폐 환자 또는 비호 환자까지 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걸 집어넣었어요. 당시 법령에 의해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가 여부. 왜냐하면은 왜 당시 법대로 판결한 걸 왜 지금 잣대로 문제 삼나? 누굽니까? 세종대왕. 수국고통도 그래요. 세종대왕도 이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 반인권 행위자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당시 법령에 의해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가 여부. 그때 헌법을 하겠다. 지금 잣대로. 아니라. 이거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거 같죠? 근데 사실은 하나도 양보한 거 아니에요. 왜냐? 아무리 이승만 때라 하더라도 지금 헌법 어디에 빨갱이는 그냥 때려 죽여도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유신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뭐한데 그게 아무리 개떡 같다 하더라도 유신 헌법에 고문해도 된다는 얘기 없거든요. 유신 헌법으로 기초해 봐도 고문한 놈들은 반헌법 행위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옛날 기준 안 해. 지금 그때 행위 당시의 기준을 갖고 하겠어. 저놈들 군소리 못하죠. 이제 내란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 사진 참 고마워요. 저희가 이제 어떤 놈이 나쁜 놈들인가를 이게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열전이니까 다 집어넣을 수 없이 택해야 하는데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떻게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이 사진은 아주 쉬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군인들도 서열 순대로 앉잖아요. 그렇게 돼서 5.17 서열 매기는 건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말 끔찍한 민간인 학살 그리고 고문조작 부정선거도 또 만만치 않죠. 자, 그런데 부정선거 보세요. 사형이에요. 누가 했어요? 이거 박정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당선될 때 그거 사실은 깊게 조사해 봐야 할 문제인데 이건 박근혜 돼서 이런 거 다 덮어주고 이제 했지만 사실은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였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드디어 언제입니까? 17년 2월 15일 날 이제 명단
발표를 했어요. 이 명단 발표를 하게 된 거는 저희가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말이 대선이었죠. 그래서 대선 전에 몇 명이라도 발표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있다가 이제 촛불 터지고 뭐 하게 되니까 야 이거 빨리 우리가 해야겠다. 좀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보면은 박근혜가 대통령 하고 있고 황교안이 총리고 김기춘 뭐 있고 이제 이럴 때 했는데 대한민국의 적폐 중에 적폐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명단을 이거 예? 그러니까 좀 슬라이드 쇼도 다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명단을 300명을 하려고 했어요. 300명을 하려고 했는데 400명이 됐습니다. 왜 400명이 됐느냐? 저희가 이제 주요 사건별로 관련자들을 뽑는데, 그 이제 뭐 조사원들한테 나눠서 뽑기하는데 명단을 합치니까 뭐 수백 명인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줄여라 했는데 이놈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놈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빠지면 이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해갖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4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주려고 300명 선수로 봐주려고 했는데 이게 400명 밖에는 못 줄였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우리 일인데 큰 일인데 이게 100명 더 하는 건 쎄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400명이 됐고 이 400명 명단 발표할 때 이제 기자회견에서 명단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 기자회견 준비할 때 의견이 갈렸어요. 왜냐하면 이 명단 발표가 제일 중요하니까 명단을 읽어야지 하는데 400명 명단을 읽으면은 30분이 넘어 걸려요.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기자들 왔다 그냥 다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똘똘한 한 30명만 읽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이거 하면은 남는 게 명단 읽는 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명단을 읽어야지 하고 이제 우기다가 하여튼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커서 다 읽기도 했습니다. 다 읽기도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다들 읽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읽는 동안에 이심전심으로 다 같이 시 한 편을 떠올렸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대개 김춘수의 꽃. 왜 웃으세요? 이심전심?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한 명의 고위공직자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역사 앞으로 와서 반헌법 행위자로 기록되었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게 있게 읽어 나가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100명인데 이 100명 중에서 한 10명 하시면은 많이 하시는 걸 겁니다. 역사에 어지간히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400명을 맞추려고 했는데 한 명을 결국 못 빼갖고 401명이 됐고 고음독사 불금여우가 특별 출연을 했습니다. 특별 출연을 했는데 여긴 누구냐면 이제 이름을 찾으려면 지금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순서가 아직 안 돼서 안 찾고 있는데 여기 심진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친구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기 고문했던 사람들. 이게 그냥 그림 그린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꿈해볼까 무섭다. 그 고문했던 놈이 꿈해볼까 무서운 놈들을 그렸습니다. 왜? 다시는 이 땅에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달 두문불출하고 끙끙대면서 이걸 그려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굴이 알려진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실은 이 사람들보다 나쁜 놈들 수두룩빽빽하게 많지만 이건 그래도 그 고통스럽게 이것을 고발한 심진구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4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고 심진구가 그린 건 실은 5명을 그렸는데 이놈 어때요? 바로 찾았어요. 네. 바로 찾았죠. 바로 딱 보자마자 누구예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김기춘에 눌리고 양승태에 눌려서 잊혀졌지만 바보 주막에는
뭐 바본 줄 알았더니 기억력은 좋네. 기억력 좋은 바보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정형근 80년대를 대표하는 악인이죠. 자, 이게 이제 사건, 이렇게 분류를 좀 했는데 405명을. 628명은 뭐냐? 나쁜 짓을 한 번만 한 게 아닌 경우에. 나쁜 짓을 여러 번 해서 중복된 걸로 치니까 이렇게 됐는데, 405명이 우리 입장에서는 쎄빠지게 많은 거예요. 하려면은. 근데 이게 진짜로 많은 건가? 자, 민간인 학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 6명인가 7명이 광주 학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학살은 60명쯤 되거든요. 근데 아까 몇 명쯤 죽었다고 했어요? 30만에서 60만 정도 보통 학자들이 잡는데, 뭐 많이 잡아서 60만 명 죽었다고 쳐봅시다. 아니 뭐 적게 잡아서 30만 명 죽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60명이면 몇 명당 한 명이에요? 5,000명당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뒷산에 100명쯤 끌고 가서 죽인 놈은 여기 이름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그건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100명쯤을 죽인 게. 그러면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턱없이 적은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명단도 간신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는지를 몰라요. 어떤 부대가 지나갔다. 그런 거 대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현장에서 학살한 지휘관들 이름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또 하나. 많이 알지 못해서 이름을 못 적는 건 어쩔 수 없죠. 몰라서 못 적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가해자들이 전부 다 땡땡땡이에요. 죽인 놈들 이름이 없어요. 몰라서 못 적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아도 안 적어요. 명예훼손이니 뭐니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땡땡땡한테 죽은 걸로 처리해버려요? 아니,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야 뭐 해원의 근처에도 진실규명에서도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 위험 부담이 있지만 실명을 다 쓰기도 했습니다. 실명을 쓰는데 이제 명예훼손에 저희가 이제 자료집을 내고 나면은 소송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치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믿는 구석은 뭐냐면은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공익성. 근데 공익성에는 분명히 부합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사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사실에 기초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최대한 이제 저희가 사실에 기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복 횟수인데, 뭐 중복 횟수 엿장수 마음대로죠. 사실은 뭐 박정희, 이승만이야 횟수가 뭐 10번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것들만 했고, 김기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예심에서 이렇게 했더니 김기춘이가 1등이 됐는데 그 순서를 끊어내렸어요. 그래서 박정희보다 앞서가면 곤란하지 않을까. 어떻게 끊어내렸냐면은 처음에 올라올 때는 김기춘이 단연 탑이었는데, 왜냐면 간첩 사건을 한 건 한 건 치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조작 간첩 사건을 퉁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로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12일에 한 석 달쯤 전에 명단을 405명 중에서 115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조금 더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는 못했어요. 꾸준히는 했는데 저희가 간단히 얘기해서 기준을 얘기하면 박사급 연구원이 한 달 조사에서 1명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딴짓 안 하고 해서. 그래서 뭐 저희가 인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10여 명 상금 반상금 합쳐서 하고 있는데, 대략 쳐보면은 저는 3주에 좀 끝내주길 바랐는데 아무래도 4주쯤은 걸리는 것 같아요. 4주쯤. 그러니까 저희가 성지순례하듯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있거든요. 시기별로. 그래서 그것들을 다 뒤져서 정리하고 하는데 한 이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 진도가 조금 속도가 좀 덜 나기는 하지만 꾸준히는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궤도에서 이탈하거나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115명 해보니까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자신감도 들고요. 이걸 이제 어디서 할까 하다가 밖에서 할까 하다가 뭐 돈도 절약할 겸 국회에서 하는 게 의미 있겠다 해서 얼른 아는 국회의원들 이제 전화 돌려갖고 연락 닿는 분들로 이제 한 10여 명 했는데, 아이고 노회찬 의원도 이게 마지막 통화를 했네요. 그날 꼭 온다고 했는데 오질 못했어요. 오질 못하고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났고요. 그날 이제 이렇게 했는데 TV에서 그래도 크게 다뤄줬어요. 왜 다뤄줬느냐? 우리가 여기에 양승태가 들어가는 덕에. 양승태를 집어넣고 이제 저희가 115명 하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러니까 9명을 좀 특별하게 골라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양승태는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난 최악의 괴물대법원장. 왜냐하면은 과거 청산이 있었으면 양승태 같은 사람은 감옥 갔어야 할 사람이에요. 감옥 가지는 않더라도 법복은 벗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 청산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정권에 잘 보이는 저런 판결 해준다니까도 엘리트로 요직으로 뭐 또 승진하고 요직 배치되고 승승장구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다가 대법원장까지 간 케이스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양승태가 이렇게 거물이 될 줄 모르고 2017년 2월 달에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대통령 들어갔지 총리 들어갔지 거기다가 대법원장까지 들어가니까 저희도 좀 캥기는 거예요. 양승태를 빼줄까? 뭐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좀 사실 했었어요. 그리고 또는 뭐 2차에 추가로 발표할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쓱 봤는데 약간 커트라인 근처에 있으면은 부정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단연탑이에요. 사법부 쪽에 조작간첩 사건이 6건에 긴급조치 12건이에요. 이렇게 많이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뺄 게 아니다 해갖고 집어넣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법 엘리트주의의 화신이고, 과거서 뒤집고 노동 탄압하면서 박근혜와 거래했고, 사법 안기부장 역할을 했고, 뭐 과거에 민복기 유태응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흉악해요. 민복기나 유태응 여기 민복기는 박정희 때, 유태응이 전두환 때 대법원장인데, 마땅히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독재 정권에 깨갱했다 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지만, 민복기나 유태응이 자기가 앞장서서 재판 거래하려고 박정희나 전두환하고 딜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죄질이 훨씬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7년 2월 달에 아직 사법파동 얘기가, 사법농단 얘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양승태를 집어넣고, 양승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양승태가 과거 어떤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는 사법농단 때 조사가 거의 안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발표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많이 갖다가 썼죠. 그래서 이걸 안 고치고 왔네. 재심 무죄 5건이고 진행 1건이 아니라 이제 6건이 다 무죄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오재선 씨 사건도 나왔고, 이게 양승태하고 김기춘이 같이 있는데, 김기춘이가 조작한 제일동포 조작간첩 사건을 양승태가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둘이 고등학교 8년 선후배인데 여기서도 손바지 칙착 맞았네요. 그래서 이 제일동포 간첩 사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최성호 PD, MBC 사장으로 있는 최성호 PD가 만든 자백에 등장하는 조작간첩 사건들을 양승태가 한 거예요. 여기 김동희 사건이라고 나왔지만 이 사건, 이게 여러 사건을 합친 건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김동희 사건이었고요. 양승태 지 이름이 있는 거죠. 우리 강희철 선생이 우리 발표할 때 여기 강희철 선생이 와서 양승태가 어떻게 했었다 증언도 직접 해주셨고, 웃긴 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때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을 사찰했다. 왜냐하면 양승태가 박근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상고법원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상고법원을 안 만들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양승태가 우씨 하더니 박근혜 쪽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그런 걸 하니까 박근혜가 어쭈구리 하고서 사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만세 불렀죠. 아, 반헌법을 이렇게 선전해 주는구나. 양승태 지가 반헌법으로 걸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빗대고 또 양승태가 반헌법 행위자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법농단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수두룩백백 반헌법적인 사태가 나오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재판권의 얘기는 요새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나쁜 짓이 너무 많아요. 뭐 양승태가 이제 이런 짓을 하고 또 특히 요 징용 문제, 정말 사악한 거죠. 비엔나나 뭐 그런 유럽의 판사가 나가서 상근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그 포지션을 만들겠다고 이런 분들을 희생시키니 말이죠. 외교장관 불러서 했는데 이 외교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바로 김현장의 그 ETF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병세가 그리고 이거 법원에서 저 실무 했던 사람이 김현장에 들어가고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뭐 긴급조치 사건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또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바로잡으려면, 사법농단 이걸 바로잡으려면 결국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키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법사위원장이 누구냐면은 여상규 단자가 법사위원장이 됐죠. 작은 양승태입니다. 이게 양승태 들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어요. 양승태가 제일 흉악하고 또 제일 대장이었으니까 널리 알려졌지만 그런 놈들의 수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놈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양승태가 저 짓을 했는데요. 이거 여상규가 그 위원장 되던 날 표창원이하고 한판 붙었죠. 그러면서 재판권에는 내가 판사 오래 해봐서 아는데 재판권에는 말도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의사진행하면서 편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내가 뭘 편파적으로 해. 이제 아주 실실실로 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중요한 포스트고 이 금배지단 정치검사들이 검찰개혁 막는데 금배지단 판사들이 또 사법개혁을 막을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상규인데요. 여상규가 법사위원장이 됐을 때 언론 보도를 안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몇 달 전에 한 5개월 전에 여상규 얘기가 크게 나왔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고문 사건을 다뤘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수천 명의 이근한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고문 가해자들의 이 공중파에서는 최초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어요. 우리가 그런 작업을 이제 늘 하고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도 자료를 많이 받아갔고 우리도 또 인터뷰했고 저도 여러 번 이제 인터뷰 나갔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만들고 훨씬 세게 만들어서 가해자들을 직접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앉아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어 하고 기록을 하지만 여기 가서 직접 마이크를 들이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는 인터뷰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했는데 여상규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뭘 했냐면 그때 그 고문당한 사람들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는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했더니 무슨 사건인지 생각도 안 나. 하고 이제 좀 더 PD가 얘기했더니 뭐 웃기고 앉아있나 하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웃기고 앉아있나가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폭발해서 요즘 저 강서 PC방 사건만큼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실검 1위에 올라가고 뭐 그랬었습니다. 아주 이제 시끌벅적했었는데 그 사건이 이 석달윤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실검 1위에 올라갔다는 얘기고 석달윤이라는 분이 얘 참 기막힌 사건인데 이 사람이 서울시경 정보과 형사를 18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안기부가 두들겨 패서 간첩을 만들었는데 그럼 법정에서 얼마나 또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징역을 때린 거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기억나지 않느냐, 책임을 안 느끼느냐 했더니 웃기고 앉아있네.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참 실망한 게 이렇게 실검위기까지 갔었는데 SBS 뉴스에서도 여성기 문제를 안 다뤘어요. 제가 KBS 라디오에 나가서 이제 좀 문제 제기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기억력을 살려서 좀 끈질기게 악랄하게 물고 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석달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왜냐하면은 석달륜 씨가 진실화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일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은 석달륜 씨가 아닙니다. 석달륜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사형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형이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재심에서 무죄 나왔다고 하지만 무죄를 재심에서 무죄를 부인이 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 김정인이라는 분이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사형 판결에서 그래서 85년 10월 31일 날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분이 쓴 탄원서인데요. 이 탄원서 쓴 걸 보면은 간첩을 할 만한 교육 수준이 아니에요. 이분이 을하고 을이 구분이 안 돼요. 말할 때는 어떨지 몰라도 글을 쓸 때 그냥 무조건 을로 써. 죄을 졌습니다. 죄도 아니에요. 죄. 감사을 드립니다. 죄를 뉘우치고. 그런데 뉘우치고 있고 감사한다고 했는데 사형이 떨어지니까 최고형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맞춤법을 갖고 무슨 간첩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요즘 세상에 교육 수준이 엄청 높아졌는데 이런 분을 그냥 뚜르게 패서 간첩을 만드는데 그걸 사형을 때린 거예요. 누가? 여성규가.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거는 서너 건밖에 안 돼요. 대개 이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이 되든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분은 진짜로 돌아가셨죠. 이 탄원서를 썼는데 이 탄원서에 기각한다는 답장이 온 건 이미 사형이 집행되고 난 86년 2월 달에 왔다고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이런 대법관들. 사법 촛불이 없었으면은 차한성이나 박병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촛불이 없었으면요. 이 사람 요새 이제 TV에 엊그제도 이제 네이버 소환됐다고 하는데 이거 PDS점에서 보셨습니까? 아주 싹 빠지게 콩쥐가 빠지게 도망다니는 장면들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피의자가 됐고 하나하나를 다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이석기 재판 있고. 자, 시간이 제가 한 10분만 더 하면서 나쁜 놈 몇 명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두룩 빽빽인데,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알아야 할 사람들 몇 명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경록이라는 사람은 민간인 학살의 전 분야에서 악명을 떨쳤다. 전 분야란 건 뭐냐? 민간인 학살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보도연명원 학살하고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쫙 죽였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지금쯤 50년 가을에 뭘 했냐면 부역죄 처벌을 쫙 했죠. 그 다음에 다시 후방으로 가서 지리산 근처에서 빨치산들을 토벌하면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세 개에서 다 혁혁한 공적을 세운 사람, 거의 유일하게 이 한경록입니다. 친일경찰이에요. 친일경찰 출신으로. 이 사진을 찾았는데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죠. 미국 잡지인데 이번에 여순 사건도 라이프 제가 해서 그거는 많이 알려졌었는데 요거는 한경록 사진은 요번에 제가 처음 이제 찾았는데 이 표지고 여기 보면은 파자마 바람으로 이제 통닭도 시켜놓고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거는 브루스 커밍스 책에 이 사진이 나와요. 이 사진이 나오는데 일본 노래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여기 이게 빨치산 토벌대 사령부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헬리콥터로 찍은 것 같고 이거는 그 다음에 박찬일이라고 있습니다. 박찬일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이승만 때 최고의 실세. 그러니까 이승만 하면 인의장막 하잖아요. 인의장막이 최고의 실세인데 진짜로 박찬일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기 전까지는 박찬일 이력을 잘 몰랐으니까요. 제가 모르면은 대한민국에 진짜로 아는 사람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출생, 그러니까 4.19 때 마흔도 체한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학력 그런 거 이제 쭉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보건설 사장을 지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CIA 리포트에서도 이제 아주 이승만이 거의 노망이 들고 치매 초입에 들어온 단계니까 오히려 실제 권력을 프란체스카하고 이 사람이 행사한다. 그런데 프란체스카는 우리말을 모르니까 박찬일이가 최고 실권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요지조지 회피하고 단죄대에 올랐지만 다 빠져나가는 거야. 다 빠져나가. 비서라는 이름에 그래서 요지조지 회피하고 왜 잡지 않는가. 결국 아주 손방망이 처벌받고 살짝 받고 나와서 룰루랄라 다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악의 국정농단 장막 대표였는데 저희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납치 사건의 윤진호. 이 사람도 비일에 쌓여 있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김대중 납치의 주역이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은 김대중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죽였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죽이면은 자기가 다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죽이라는 이거 갖고 이제 동교동하고 저희 조사할 때 조금 이제 약간의 마찰도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가 해보니까 박정희가 죽이라는 짓을 안 했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동교동 쪽에서는 저 국적되고 그게 죽이려고 했었지. 이제 근데 왜 그걸 못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계실 때 좀 밝히시지. 왜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그러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지셨을까요? 박정희가 이우락한테. 중앙정보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권력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놈을 죽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보부 임자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조폭들도 그래요. 저 새끼 죽여가 아니죠. 이 새끼야 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저놈이 저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는 이제 더 은근히 얘기하려면 저놈만 보면 소화가 안 돼. 응?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칼로 찔러 죽이든 어떻게 했는데 사고가 나면은 너 당신이 사주했지 했는데 내가 언제 사주했냐고. 나도 소화가 안 된다고 했을 뿐인데. 나한테 소화제를 사다 줘야지 왜 저 무식한 자식이 왜 칼침을 놔.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권력이에요. 진짜. 그래서 안 한 것 같은데 여기도 그 명령을 받아놓고서 하여튼 김대중의 입을 다물게 하라.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김대중을 납치해서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처리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분 일본에서 숨어버렸습니다. 김대중이가 살아서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나타나서 나 귀국할까 일본에서 그냥 망명할까. 그랬더니 귀국하라고 했고 그랬더니 국내에서는 또 난리가 났어요. 자식이 알아서 죽여줘야지 기적을 숨겨서 보내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앙정보부 회의석상에서 어떤 간부 하나가 윤진원한테 김대중 도로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윤진원이 권총 뽑아 들고 다 쏴 죽인다고 난리를 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배가 원래 자기가 탈출하려던 배였는데 생각을 바꿔서 김대중을 실어보내고 자기는 일본에서 잠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주 흉악한 인간인데 양도원이라고 동백님 사건, 코리아 게이트, 동아일보 백지 광고 책임자인데 이번에 보니까 동백님 사건으로 훈장을 받았어요. 동백님 사건으로 서독에서 막 추방당했거든요.
추방당한 건 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훈장을 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출세를 했냐?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독일, 미국 뭐 그렇게 좀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건 정보 특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골프를 잘 쳤어요. 그래서 골프를 잘 쳐서 발탁이 됐고, 그 다음에 외국 근무하면서 지금이야 이제 뭐 유학들을 많이 보는 시절이지만 그땐 유학이 없을 텐데 권력자, 중앙정보부장 아들을 여기 해외에 유학 가면 그거 돌봐주는 역할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추방당하고 미국에서 또 추방당하고, 근데 국내 와서 보안처 정보하면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책임자고 코리아 게이트하고, 그러니까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주 70년대 그런 그 악당 중에 악당이라고 할 수 있죠. 코리아 게이트 사건. 뭐 이학봉 아마 뭐 80년대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윤태식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고 12.11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고, 박정원 뭐 대공경찰을 대부 잘 아실 거고, 이근한 허문도도 잘 아실 거고, 이제 저희 그 조사 계획은 하여튼 조금 더 한 3년 정도는 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는 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책을 쓸 때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다 모아놓고서 집필은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들에게 의뢰를 할까 싶어요. 그러면 이 작업에 무게도 좀 더 더해지고, 근데 지식인들이 이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 저 백화점에 가면은 간편 조리 코너에 가시면 어때요? 해물 잡탕이니 잡채니 재료 손질 다 해놨죠? 양념도 거기 다 써놨죠? 집에 가서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고 후라이팬을 볶기만 하면 되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이 대표 지식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능히 웬만한 글쟁이라면 능히 쓸 수 있도록 재료는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조리법까지 다 만들어서 좀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400명분의 간편식을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본인들의 이의제기 그도 받을 거고, 향해서 이런 거 법률 검토도 저서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 작업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저희가 각종 국가폭력을 다 조사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요 피해자들, 저희는 주로 가해자들을 조사했지만 뭐 동전의 앞뒷면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 누구 딴 데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국가폭력이 장시간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참 굉장히 힘드네요. 국가폭력도 결이 틀려갖고 제일 힘든 게, 심리적으로 제일 힘든 게, 민간인 학살은 민간인 학살대로, 고문조작은 고문조작대로 힘들지만 요새 정말 힘든 건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거에서 아이들 성감학원이니, 이건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나 뭐 싶어갖고, 하여튼 맨날 저 피해자들 그거 보느라고 이제 하여튼 죽을 지경이고,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뭐 급하게 저희가 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진도가 몇 달 좀 늦춰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새 벌어지는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뭐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질의응답 뭐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한 장씩 나눠드린 거 있죠. 자, 이 반환법 행위자 열전 작업을 하는데, 이놈들 이거 참 친일인명사전이 진작에 나왔죠. 친일인명사전이 나왔지만 해방되고 24년 만에 나오니까 다 죽은 다음에 나왔어요. 다 죽은 다음에. 4,500명 수록됐는데 2명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을 하고서 2017년 2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400명 발표한 중에서 거의 200명 가까이 살아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한 20여 명 세상을 떴습니다.
나이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을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쉬운 작업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여기 이름 올린 사람들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이 무기징역은 돼요. 사실은 다 살아있으면 지금 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박근혜밖에 없네요. 이명박이는 저희가 또 볼 때는 안 들어갔고 이제 추가로 넣어야 할 사람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법정, 현실의 감옥에 집어넣지 못했는데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을 쓰는 게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소장 누가 써야겠습니까? 바보들이 써야죠. 여러분들이 같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업이라고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그 계기도 바로 이런 그 과거사 부분에 그분이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업 그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